네, 안녕하세요. 김범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9번째 강의고요. 논리적 글쓰기 세 번째 원칙, 논리 구조를 드러내는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 2원칙에서는 이제 논증의 기본 형식을 살펴보았죠. 근데 이제 요 장에서는 그 논리 구조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2장에서 그 간결 명료한 글쓰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얘기했던 것이 항상 이제 독자가 그 알기 쉽게 그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글, 이런 글들이 좋은 글이라고 해서 그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의 어떤 좀 복잡한 구조에서도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뭐 여기서도 뭐 늘 그랬듯이 예를 통해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의 예를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복수논거, 그 다음에 복수논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A, B, C가 하나의 결론을 지지하는 뭐 그런 방식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복잡한 3단 논법, 3단 논법이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 다단계 논증, 다단계 논증은 A, B, C, D 이런 식으로 구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예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수 논거 유형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2009년 판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례 문장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2009년이니까 아주 옛날처럼 아주 굉장히 뭐 좀 어렵진 않지만 딱 보시면 이게 뭐 끊어쓰기가 좀 돼 있긴 한데요. 쭉 보시면 굉장히 단어들이 많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이나 가명에 의한 정보 유통이 일반화되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이 쉽게 게시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게시된 표현물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 표현물로 인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중대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사업자, 요게 이제 그 포털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의 법률성의 명칭입니다.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포털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그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수한 이용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커서 다른 어떤 경우보다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다 계속 같은 얘기고요. 눈치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필요 없는 표현들이 많고요. 그런데 아무튼 뭐 여기서 핵심 논지는 인터넷 그 포털의 경우에는 이제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에 위험이 매우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 유통으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뭐 위험을 창출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 그 다음에 발생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죠. 그죠?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 및 정의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자, 이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 정도 읽은 상태에서도요. 이 글의 주장은 뭘까요? 그 포털의 경우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적절한 대처할 주의 의무가 있다. 요게 이제 주장입니다. 그렇죠? 요게 주장이고요. 앞에서 근거들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된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인터넷은 굉장히 그 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렇지? 두 번째는 이 포털은 그런 걸 제공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위기 대처 능력. 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포털의 경우에는 이런 그 명예훼손이나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사건이 뭐냐 하면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됐고요. 그래서 그 게시한 그 게시자에 대해서 이제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했겠죠. 뭐 그건 당연한 거고,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삭제하지 않은 네이버 같은 포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거의 최초로 이제 법리를 설치하면서 한 이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저희로서 이제 글쓰기를 봐야 되니까, 자, 끊어쓰기를 하면 일단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버링을 하고요. 첫 번째, 법익 침해 결과가 중대해질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법익 보호성이 크다. 이건 같은 얘기죠. 사실은 두 가지는요. 그리고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들을 얻고 있고,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장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앞에 것들은 다 근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미갈식으로 돼 있고, 논거들이 그 사실은 알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요 얘기들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해보면 법익 침해 가능성이 크고 타인 보호 필요성이 거의 같은 얘기라 그랬죠. 경제적 이익 같은 얘기고 위험 대처. 그래서 주장 명제는 5번이고 1에서 4는 근거 명제입니다. 논증의 기본 형식인 거죠. 그래서 분류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익 침해 가능성, 경제적 이익,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법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보호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네가 이익을 얻는 만큼 책임도 져야 된다. 그런 논리인 거죠. 그리고 대처할 수 있다. 이건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격언처럼 너는 그런 걸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 세 가지 점에 비추어서 그 적절하게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글쓰기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이 판결문이 결론을 지지하는 논거들이 잘 정리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국어시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국어시험 보는 것처럼 이 글을 읽고 저자의 주장을 고르시오.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몇 가지인가요? 이걸 가지고 아주 머리 좋고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뭐 한 30초 읽으면 파악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한 1분 읽어도 막 헷갈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글을 쓰는 글은 좋은 글이다 아니다? 좋은 글이 아닙니다. 좋은 글은 항상 독자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고쳐볼게요. 어떻게 고치냐면 우리가 강렬 명료한 글쓰기에서 배웠던 기법들을 활용합니다. 첫 번째, 두 갈식으로 바꿔줍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 주장을 먼저 써주는 거고요. 그렇죠? 주장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갈식의 일종으로서 소목차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법익 침해 가능성, 사업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 사업자의 관리 능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끊어쓰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참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사업자는 이런 말 써도 되고 않도록 상황에 따라 필요 없고 관리하여야 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거 필요 없다 그랬죠? 그리고 뭐 침해하는 표현물 그러면 되고요.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 그렇고 일단 게시된 이런 거 필요 없고 광범위해가 전파됨으로써 이런 것도 전파되어 이렇게 간결하게 쓰면 되고요. 그 표현물로 인한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법익 침해 경과가 중대해질 수 있다. 이거는 뭐 커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바꿔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거요.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거는 정말 정형적인 쓸데없는 문구인 거죠. 군더더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사업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굳이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굳이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뭐 수영장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 종합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용자라고 쓰면 되고요. 노출될 수 있는도 필요 없고 노출될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접속사도 빼고 이런 거 다 뺍니다. 뭐 이런 것도 다 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고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표현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다. 뭐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것도 다 뺐습니다. 자, 법익 침해 가능성.
그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이나 가명에 의한 정보 유통이 일반화되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표현물이 쉽게 게시될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법익 침해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인에 쉽게 노출되면서 타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사업자는 그쵸? 사업 목적에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경제이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위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할 능력도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갈식으로 소제목도 따주고 안에 있는 군더더기를 줄여주면 처음의 문장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죠. 분량이 한 70% 정도로 줄었죠. 그러면서 논리 구조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자의 주장은 포털은 이런 불법 게시물을 관리할 주요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근거로서 3가지. 이렇게 이제 논리 구조를 드러내는 글쓰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본인이 나의 주장이 뭐고 근거가 뭐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 주장이 뭐고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하나, 둘, 세 개, 이 3개구나.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글도 이렇게 간결명료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또 안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부연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데요. 자,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 가명, 이게 일반화되어 쉽게 게시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돼서 법익 침해가 결과가 커질 수 있다. 요 안에서도 사실은 일종의 A 플러스 B가 C를 지지하는 일종의 복합적인 논거입니다. 그래서 주장은 뭐죠? 인터넷 공간에서는 법익 침해의 결과가 커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근거였잖아요. 우리의 주장이 포털의 책임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주장인데, 요거 내에서도 커질 수 있다라는 요 명제를 2가지 근거가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 보면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가지, 그러니까 게시될 수 있다, 익명, 가명으로 게시될 수 있다, 동시 접속된다. 그렇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에서는 법익 침해 결과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첫 번째 문장도 훨씬 더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는 글이 됩니다. 자, 2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3단 논법인데요. 89년 판례입니다. 역시나 옛날이어서 판례가 이제 굉장히 문장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한번 길지 않은 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자 예금 은행이 거래 고객의 예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당자 수표의 부도 처리에 이어 당자 예금 계정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또 미사용 당자 수표 용지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은행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거래 고객의 상대방인 3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은행의 위와 같은 부작위 행위가 3자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되려면 그것이 위법한 것임을 요하므로 그 전제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그러니까 자기의 의무를 지고 있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당해은행이 위에서 본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 방어에 필요해서 취하는 조치인 것이지 하고 괄호에서는 뭐냐면 당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금으로 결제해 주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적인 의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뭔가 이게 당자예금이 부도가 났는데 그걸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3자에 대해서는 그런 걸로 인해 3자가 손해를 입었어. 그렇지만 그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글의 논지인 거죠. 근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끊어서 써보면, 그죠? 보면 당자은행이 이래 해가지고 손해 입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경우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되려면 위법한 것임을 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은행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 방어에 필요한 조치인 것이지 법적인 의무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당좌예금 거래라는 게 요즘은 많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수표 용지를 가지고 고객한테 줍니다. 그럼 근데 내 계좌에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표 용지가 뭐 50장, 100장을 받아. 그래서 뭘 사면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은행에다 청구하면 받는 건데, 그게 이제 1,000만 원이 도과가 돼서 넘어가지고 그 잔고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은행이 그거에 대해서 거래 정지를 하고 그 나눠줬던 수표용지를 회수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은행이 자기 보호를 위한 조치예요. 왜냐하면 그게 막 남발되면 은행이 막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3자가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은행이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논리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보면 3단 논법입니다. 이게 이제 대전제는 뭐냐면 부작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불법 행위가 되려면 그 전제로서 어떤 의무 부담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형법이나 이런 데 보면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에 그런 데서 설명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소존제, 은행이 3자에 대해서 그 예금 부족 시 그 당좌예금 계정 해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제3자에 대해서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방어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3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번에도 역시나 그 옛날 글이어서 군더더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을 생략하겠는데요. 요 하는 요함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거 빼고요. 불구하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필요해서 취하는 조치다. 필요한 조치다. 이런 정도로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마지막 장에서 보겠지만 이게 예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그 일본어 번역체라고 해서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금이 부족하여 이런 정도로 고치면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부작이라는 말도 이제 어려운 한자어니까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써주고요. 그것이 3자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되려면 자기 의무가 있어야 한다. 은행이 고객의 예금이 부족하여 부도 처리를 하고 그에 이어 계정 해지, 그 다음에 회수하는 것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근데 마지막에 그 괄호로 써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건 이제 일종의 반론 같은 것이어서 한편 당좌 예금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경영 판단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요건 반론이고 요 1, 2, 3이 일종의 3단 논법의 구조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그 원문은 사실은 대전제, 수전제가 막 그 글 안에 숨겨져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이해하기가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89년 원문의 대법원 판례와 제가 그 고친 글 최종을 비교해 보면 한 70%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의 어떤 손실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의미가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더 선명한 글쓰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이 아닌 자와 2010년경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관리계약 체결은 권한 없는 자와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참칭 관리업체에 불과하고 정당한 관리업체도 아니고 불법 점유자에 불과한 피고는 마땅히 퇴거되어야 하는데 그런 피고가 2010년경부터 입주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소득한 관리비만 해도 엄청난 금액에 이릅니다. 자, 여기도 이제 굉장히 여러 논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주장은 뭘까요? 그 피고는 퇴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왜 퇴거를 해야 되죠? 핵심 근거는 불법 점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불법 점유자죠? 이렇게 돼서 이게 A는 A여서 B고 B고 C고 C는 D. 그래서 D가 만약에 최종 주장이라고 하면 주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논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데요. 일단은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한번 끌어서 보겠습니다. 자, 피고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이 아닌 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리고 관리계약 이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법 점유자가 되는 거고 마땅히 퇴거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불법 점유자가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었어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방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적인 논지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논리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피고는 퇴거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불법 점유자이기 때문이다. 근데 왜 불법 점유자이죠? 이것도 하나의 주장 명제. 그러니까 연쇄 논쟁의 경우를 공부를 했었죠. 왜 불법 점유자죠? 관리 권한 없는 A사와 관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A는 왜 관리 권한이 없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관리단이 아니죠? 관리 업무를 시작할 당시에 이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종의 4중 연쇄 3단 논법의 구조예요. 그래서 요런 논리적인 관계를 구조를 염두에 두고 두 갈식으로 정리하되 논리적인 흐름은 기억에서 리을의 순서가 아니라 리을의 기억 거꾸로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순서하고 글 쓰는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두 갈씩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연쇄 논쟁에서도 그 논리적인 순서를 생각하는 순서랑 반대로 써주는 게 읽기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고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는 불법 점유자이므로 퇴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소장이고요. 퇴거 청구의 소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장은 퇴거. 그러니까 소장의 청구 취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피고는 무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로부터 퇴거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 근거는 뭡니까? 불법 점유자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불법 점유자인 이유를 아까 얘기했던 그 순서 반대로 시간적인 순서로 써줍니다. 논리적인 순서와 약간 반대죠. 그래서 관리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A사는 관리단의 지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체결된 계약은 무효고 그렇게 무효인 계약에 터잡아서 관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법 점유자다. 그러므로 퇴거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거죠. 그렇죠? 자기가 돈을 다 받아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런 법적인 논증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간접 정황 내지는 보조적인 근거입니다. 우리가 차용금 사기 이런 거 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핵심적인 근거가 있고 보조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신속하게 인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원칙과 예외의 논리 구조에 대해서 그냥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한번 원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2008년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장이 그렇게 막 옛날 문장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복잡하고요. 뒤에 보면 4중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쓰기 할 때 간결 명령이 글쓰기 할 때 2중 부정은 그냥 단순 긍정으로 바꿔라. 그런 게 간결하다 이런 거 얘기했는데요. 4중 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법 307조 2항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307조 2항이 요 안에 1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되는 소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만 이게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없이도 2항으로 공소 제기됐지만 1항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 그 다음에 진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만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 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비하여 볼 때 실제 인정되는 범죄 사실이 되게 중대하고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이런 형사적으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직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없이 큰 사실의 기소가 됐는데
그 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은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재량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사안이 매우 중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처벌하지 않으면 굉장히 부당하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 이게 예외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 예외, 예외 예외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글이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끊어쓰기를 해서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끊어쓰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소정의 이런 거 다 이제 군더더기니까 빼고요. 그쵸?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증이 없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번역체 공부할 때 할 텐데요. 이거는 영어 번역체라고 합니다. without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번역한 건데요. 우리말다운 글은, 허위라고 입증되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가 아니라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더 자연스러운 글이고요. 또 이런저런 이제 군더더기를 가지고 다 빼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허위사실 명예훼손 공소사실에는 사실적시 공소사실이 포함이 되죠. 그쵸? 그래서 요 허위사실로 적시된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다만, 처벌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형평에 반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문장이 4개의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더더기에서 다 뺀 최종글 한번 보죠. 허위사실 명예훼손 공소사실에는 사실적시 공소사실이 포함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 요게 원칙에 대한 예외인 거죠.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이러하게 이걸 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정의관념에 반한다. 이런 경우에 예외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꼭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경우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써주면은 역시 첫 번째 원문에 비해서 글은 한 7, 80% 줄었지만 논리 구조는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글이 되는 거죠. 한번 논리 구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은 이제 공소장 변경 없이 할 수 있다. 예외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구조를 가지고 정확하게 잘 드러내는 그렇게 간결한 글쓰기의 예를 공부해왔습니다. 자,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법적 논증이든 일반 논증이든 논리적 글쓰기에는 수많은 복잡한 논리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꼭꼭 감싸서 알쏭달쏭한 글이 되게 하지 말고 논리 단계를 선명하게 풀어내는 그런 글을 쓰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글을 쓰기 위해선 자기가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1원칙, 2원칙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나의 논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주장은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인지를 한번 반추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근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배열할 것인지를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글을 쓰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선명한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상으로 9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